과연 누가 자살을 하는 거냐라는 거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자살의 가장 고위 염구는 조절되지 않는 중증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진단을 받든 안 받든 아니면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나라는 우울증 치료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인 진단은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실 자기 고통을 얼마나 못 견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내 몸을 스스로 해치는 선택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살과 이제 우울증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울증은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걸리고 있냐 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좀 너르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남성보다 최소 2배 정도 높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전체 비율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로 어떤 뭐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에 여성들이 우울해지는 거냐 아니면 어떤 문화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냐라는 걸 좀 따져봐야겠죠. 저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정프로님 내신 여러분들 구면이시죠? 많은 분들께서 잘 기억해주고 계신 우리 박한솔 약사님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이제 논문 쓰셔야겠군요. 보면 그래서 막 정말 마지막에 몰아치듯 공부하고 있고요. 이야. 작년 말쯤에 이제 또 책을 한 권 내게 돼가지고 어떤 책이었죠? 그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고.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 좀 시의적절한 내용이죠. 저는 아버님이 요즘에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한 석 달 동안 이제 저도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제목만 들어도 많이 실감이 납니다. 네, 참 그런데 이게 저는 의료 문제가 교육이랑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나면 관심이 없다가 내 자녀가 들어갈 때 교육에 드디어 다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도 비슷한 게 내가 아플 일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내 부모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다들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관심을 주셔야지 이게 아직 해결 가능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령화 그리고 이제 또 죽음이라는 문제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한솔 약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죽음과 관련된 주제. 정확히 말하면은 자살?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저출산 가지고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죠. 0.78명이던가요? 네, 7, 8명까지 내려갔죠. 7, 8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는 만큼 또 누군가는 또 슬프지만 세상을 뜨는 이제 일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사망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사망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통계 등등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약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나요? 21년도 기준으로 이제 32만 명 정도 사망하셨고 그해 이제 출생아 수가 27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빼면 산술 계산해 보면은 음수가 나오죠. 예, 마이너스 한 4만 명 정도의 자연 감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인구 집계 역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순인구 감소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가만히 별일 없어도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 하루에 이제 30만 명이다라고 하면 하루에 300일 치면은 몇 명이죠? 그러면 1000명인가요? 네, 1000명 정도 죽는 거죠. 하루에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24시간으로 나누면 상당한 하루 4시간 한 40분 정도가 돌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죽음이 이제 옆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잘 이제 모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망 통계와 관련해서 뭐 특징적인 면들이 좀 있을까요,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자살률 얘기를 하러 나오긴 했지만 일단 저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넓은 데서 조금씩 이렇게 좁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사망부터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자살이나 이런 데이터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의 사망자 숫자만 그냥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별 사망자 수가 나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83년에 이제 25만 명 정도였다가 계속 한 24만 명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32만 명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출산율 그래프랑은 정반대를 그렇죠. 이제 걷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30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 원인보다는 저는 이 추세에 대한 걸 먼저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쭉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2011년 10년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추세가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나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2001년 경에 이제 그때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들은 65세 이상 비율이 7%가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저희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4%. 그리고 이제 몇 년 앞두고 좀 있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아예 그냥 들어간다. 그게 20%인가 그런데 21% 이미 정도?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세히 보시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을 시점과 그 사망률이 급격히 바뀌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네요. 딱 10년 정도. 2001년에서 2011년. 이게 과연 있다가 올라가네요, 보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든 뭐든 이 노인의 기준이 65세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 65세. 근데 요즘 시대에 65세에 사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사고라든지 뭐 아주 예전서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사실은 병원에 가면 65세면 아주 젊으세요. 그럼요. 그런데 그분들이 10살 정도 더 먹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보통 이제 노인분들도 우리가 숫자 나이와 그다음 신체 나이를 좀 다르게 구분을 하는데요. 신체 나이가 이제 좀 정말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나빠지는 거를 한 70대 중반 정도부터로 봅니다. 보통은. 70대 중반. 그러면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2011년 경에는 75세 이상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사망이 발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럼 바꿔 말해서 지금 고령 사회가 2018년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또 10년 정도 뒤인 2029년 정도에는 또 사망자 숫자가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 75세라는 그 경계 나이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서글퍼지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60 보통 이제 성실하게 잘 살아서 60 뭐에서 좀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건강하게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나이는 잘해도 한 15년 내외라는 거군요. 보면은. 그래도 갑자기. 이제 그 나이까지 최대한 기능을 유지하다가 훅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계속 떨어지냐는 이제 결국은 내 노력과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렇게 고지고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제가 2021년에야 처음으로 순감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사망자 수도 그냥 숫자 자체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사망률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사망자 수가 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저희가 10만 명당 몇 명이 사망하셨냐 그 인구를 분모에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다음 자료인데요. 요거 보시면 조금 아까랑은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프가 오히려 내려가다가 이제 뒤늦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보면. 그래서 아까는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이제 83년 아까 말씀하신 그 해를 기점으로 거의 계속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2010년, 11년 정도 경까지 계속 사망자 수가 인구당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인구도 늘고 수명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군요, 보면은. 그럼 요것도 아까 그것처럼 시점을 좀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2001년에 됐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2011년에도 사망률 자체는 크게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는 확 늘어나는 걸 보셨을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냐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의료의 발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중에 10명이 죽는다라는 게 계속 쭉 유지가 된다면 인구가 늘어나면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게 되겠지만 인구 기준당 사망률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그래프가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서 사망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네네. 그런 사람들이 죽는 확률 자체는 낮춰줬다. 네. 네, 83년부터 한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10만 명당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이제 의료 기술, 뭐 네. 보건,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도 그러면 2011년에는 왜 이게 늘어났냐? 네.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후반에 가면 또 이것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2009년, 10년부터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요것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보면? 잘 보시면 예. 이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데 2017년에 저희가 드디어 출산율 1.05를 찍고 요즘에는 1.05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보면. 그때만 해도 난리였는데 지금은 예. 더 떨어졌으니까. 예. 그런데 요 시점 이후에는 인구 자체에서 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죽는 건 결국 노인 위주인 건데 그렇죠. 그 전체 인구가 네. 줄어들다 보니까 그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당으로 나눠도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10만 거죠. 명에서 신생아나 젊은 친구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이 그럼요.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의료기술이 는다 하더라도 네. 결국 노인층 비율이 높아지니까 네. 10만 명당 사망률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추세만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하면 사망자 수 눈에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10만 명당 인구로 나눠봤을 때는 네. 잘 관리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뭐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을 많이 하니 뭐 의료비를 많이 쓰니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 유지가 됐다. 그렇지만 인구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의료기술, 의료정책, 뭐 보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면 한 15년 정도는 잘 막아왔던 셈이군요. 보면은. 맞습니다. 예,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들을 막아왔는데 이제 그 어떤 한계에 봉착해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일상화, 사망의 어떤 보면 일상화 이런 것들을 이제 겪어야 되는 사회가 곧 도래하는 거군요.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추세를 살펴봤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 해에 어떤 사람들이 왜 죽느냐 그렇죠. 요걸 좀 나눠서 보면 이걸 사망 원인 통계라고 하는데요. 사망 원인 병으로 많이 죽을 것 같은데. 네. 요 자료를 보시면 네. 2021년에 전체 사망자 수가 이제 31만 7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1년에 31만 명이 사망.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이 한 29만 명 정도 29만 되세요. 명. 예. 그 다음에 외부 요인, 그러니까 뭐 사고가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네. 아까 말씀드린 자살 같은 게 됐든, 네네. 아니면 아예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그냥 질병 외적인 사망을 예. 포괄했더니, 산업 뭐 산재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게 2.6만 명이니까 2.6만 명. 전체 그 사망자 숫자 중에 한 8.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러면 질병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군요. 보면. 근데 그 질병으로 사망한 분들도 다시 한번 쪼개보면은 네. 이제 암이 역시 제일 많습니다. 역시 암이군요. 네. 그래서 암 사망자가 이제 8.4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이게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뇌졸중 같은 경우도 심혈관으로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돼서 이제 그게 한 6.2만 명 되고 6.2만 명.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관련 사망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노인분들이 보통 요즘에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호흡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걸 다 달고는 있지만 네. 그걸로도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망하시는 경우들을 이제 저렇게 호흡기 관련 사망자 그러면은 저 네. 진단이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 원인이 이제 호흡 부진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네네. 게 저기에 해당되는군요. 보면. 그 다음은 이제 뭐 감염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건데 이제 네. 뭐 폐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균이 이제 전신의 몸에 이렇게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항생제도 안 잡히면 안 결국은 잡히는. 나머지 기타가 저 정도.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100명이 죽는다고 하면은 그 네. 중에 한 26명 정도는 암으로 죽는 거고 네. 19명은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살 얘기를 하러 왔지만 네. 자살은 저 외인사에서도 또 일정 비율만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전체 인구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질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고 질병 중에서는 여전히 또 암, 네. 그다음에 심혈관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를 많이 줄이려면은 네. 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심혈관에 가장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거를 시간 변화에 따라서 원인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 네.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볼까요? 외인사는 제외하고 네네. 이제 병사로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네네. 83년, 뭐 91년, 그다음에 2001년, 2011년, 2021년 이렇게 5시점으로 제가 나눠서 이제 했는데요. 보면 예전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암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 어릴 때도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해서 그 당시 이제 중풍으로 돌아가시는 네, 맞습니다. 예,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2001년 정도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바뀌게 된다. 요 바뀐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고혈압 약을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 한 번 드시면 계속 드셔야 된다고 드시기 싫어하는 고혈압 약. 사실은 이게 그 고혈압 약 같은 것들 특히나 지금 많이 쓰는 약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8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의외로 짧군요. 네,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이제 20년 정도 지났으면 2000년대 초반이죠. 네네. 그때까지는 이제 내가 예전같이 갑자기 조절 안 돼 혈압 때문에 뭐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그렇죠. 예.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확 줄어든 게 혈압약 그다음에 뭐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막 아이 그거 먹어서 뭐 하냐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이만큼 줄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작은 약들이 이런 네. 기여를 했군요. 보면은. 귀찮아도 꼭 드셔야 되는 게 약사로서의 바람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결국은 언젠가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슬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반대급부로 그러면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이 다시 늘어나게 된 거죠. 결국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는 나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그거는 봐야겠군요. 매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보통 한 60대 초반, 60대 초반. 70대 그 사이에 많이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특히나 또 남성분들이 혈압이 조금 더 높은 편이신데 또 술과 이제 그런 담배라든지. 담배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갑자기 60대쯤에 갑자기 하고 이제 쓰러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예전에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고 이제 암이 이제 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3, 4위를 좀 보면 재미있는 게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보면은 당장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떠나보내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로 인해서 내가 호흡 부전이 왔다 이러면 보통은 그냥 예전엔 집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도 저희 할머니 80년대 중반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뭐 병원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집으로 모셔와서 그래서 뭐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뭐 그쵸. 네. 차려서 동네 분들 오시고 해서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이제 산소호흡기나 이런 거 달고 계시다가 사망하시니 결국은 이렇게 호흡기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고 호흡기 질환이 네. 막 번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병원에서의 그렇죠.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저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결국은 장례 문화가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한 91년부터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감염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항생제도 좀 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열심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가 2011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또 증가를 좀 하고 있네요 보면. 이것 역시도 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오래 생활하시다 보면은 특히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균에 노출되는 환경에 처하다 보니 네네. 원내에서도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들이 원내 좀 있어요. 감염이 사실은 처리하기 상당히 곤란하죠 네. 보면.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면은 호흡기 질환으로 죽던가 아니면은 이제 저런 감염으로 사망하는. 보고 있으면 갑자기 기분이 좀 무거워집니다. 저 네 가지의 덫을 참 피해 나갈 수는 없는데 과연 어느 덫에 걸리는 게 그나마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나이가 좀 먹은 모양이다 저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거냐라는 거고 이게 네. 하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가 늘어나는 게 뭔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냥 풍선 효과 같은 거다. 네. 이렇게 여기를 이해하시면 될것 눌러봐야 같아요. 어차피 다른 데는 늘어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 다음은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되냐 사망자의 절대 다수는 뭐 나이 많으신 분이겠죠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그 뭐 70대 이상 뭐 이렇게 퉁치면은 그쪽이 한 8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예. 이 자료를 보시면요.
사실 요거는 조금 더 깊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국가가 통계를 수집하는 목적은 사실 어떤 국가 입장에서 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적이 크죠. 그렇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 인구 집단으로 나눠놨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에 놓고 앞 뒤군요. 네, 그래서 유소년 인구,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노년 인구 이렇게 나눠놨는데 네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사망한 사람의 이제 79%는 노인입니다. 뭐 당연히 80%는 그럴 것 같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사망을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까 그 심혈관 질환이 줄어드니까 암이 늘어나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호흡기나 감염으로 사망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네. 라고 하면은 이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이긴 하지만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줄일 수 있는 그쪽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만 15세에서부터 이제 64세까지 이르는. 물론 이것도 이제 노인 연령대를 높이자 해서 더 늘어야 되긴 하지만 워낙 인구가 없다 보니 노인은 이제 75세로 이제 늘려야 되면 통계가 또 많이 또 바뀌겠군요. 보면. 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조 부분만 떼서 보자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전체 인구 봤을 때는 뭐 암이 30 몇 프로, 뭐 외인사는 뭐 8%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별로 외인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체 뭐 10%도 안 됐으니까. 그럼요. 그거에 뭐 얼마나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세에서 64세의 사망 원인을 뜯어보면은 좀 다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어떤 우리가 질병으로 아파서 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많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정말 신체 기능이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외인사로 사망하는 분들이 22% 정도나 됩니다. 아까는 8.3%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경제활동 인구에서는 이제 20%가 굉장히 높다. 외부 요인, 뭐 사고, 자살 등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서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젊은이들 사망 원인 1위가 뭐 자살이다 이런 식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그냥 많이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사망자의 80%는 노인이고 이제 한 20% 정도 죽은 사망자가 되는 건데 그 인구에서 원래는 죽을 일이 잘 없는 인구 집단이니까 그렇죠. 자살이 좀 높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방 가능한 걸 줄여야 되니까 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가능한 활동 인구에서도 질병사가 77% 정도 되고 그 안에서 또 암이나 심혈관 쪽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막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젊은 나이에 암 생기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젊은 나이에 암 생기시면 잘 견디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그 전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측에 있는 외인사. 그 중에서도 외인사도 다시 나눠보면은 자살자가 한 0.9만 명 정도 됩니다. 9천 명 정도가 이제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중에서 사망한다 매년. 그리고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에서 이제 14.8%가 자살인 건데. 경제활동 인구에. 그러면은 암 다음이 자살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윗세대 전체를 포괄해서 큼지막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암, 심혈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에서는 암 다음은 자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상당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이제 랜덤이라는 면이 좀 있는데 자살이라는 것들은 나의 인위적인 선택, 의지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는 거다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자살이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자살률 통계는 다시 또 뒤에서 보겠지만 자살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친구들끼리라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안 되면 자살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술자리에서 뭐 듣다 보면 정말 뭐 20대 30대 돌이켜 보면은 한 3번 중에 한 번은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그러는 경우 그다음에 뭐 취업이 안 돼서 이제 기타 등등 사실 일반적으로 입에 붙어서 막 하는 시절이 있죠, 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자살을 하느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살했으면 지금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죠, 보면. 그러면 과연 누가 자살을 하는 거냐라는 거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누가 자살을 하는 거냐? 그 자살의 가장 고위험군은 이제
조절되지 않는 중증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진단을 받든 안 받든 아니면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나라는 우울증 치료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인 진단은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실 자기 고통을 얼마나 못 견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문 같은 기법이 발전을 한 게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걸 피하려는 심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이런 걸 하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내 몸을 스스로 해치는 선택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살과 이제 우울증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울증은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걸리고 있냐라는 걸 또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냥 좀 너르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남성보다 최소 2배 정도 높습니다. 아, 우울증에 걸리는 비중이? 우울증 환자의 전체 비율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어떤 뭐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에 여성들이 우울해지는 거냐? 아니면 어떤 문화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냐라는 걸 좀 따져봐야겠죠. 문화적 요인 때문일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압력 이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 요즘엔 좀 그런 게 없어졌지만 뭐 사내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야 자식아 보면 술 한잔 먹고 잊어먹고 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의 의지와 그냥 정신력으로 뭔가 힘든 상황을 돌파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막 이렇게 남한테 도움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좀 폄훼한다는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남자가 또 뭐 약간 나약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맞췄군요. 이게 보통 2배가 차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 배율이 나라마다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배고? 평균적으로는 2배 정도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우울증 유별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생물학적인 요인만이라면 과연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아, 그건 너무 심하죠. 또 어떤 나라는 3배, 어떤 나라는 5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이 조금 더 높긴 한 것 같은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배 차이가 나느냐는 어떤 이런 거는 문화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 생물학적 요인 플러스 문화적 요인인데 약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통계를 봤을 때 보면은 문화적 요인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 차이로 2배가 나는데 문화적 차이로 나라마다 한 10배씩 차이가 나면 이거는 문화적 차이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망자, 특히 이제 자살자를 볼 때 우리가 우울증이 많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 우울증 환자 중에서 통계를 놓고 보면 여성이 이제 높으니까 여성이 우울증이 잘 걸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확신하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우울증약 사용량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 그래요? 우리나라 원래 약 뭐든지 세계적으로 약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울증약 사용량은 낮은 편인데요. 이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나요, 보면? OECD 기준인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다른 국가들 중에 이제 그걸 안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계 자료를. 그렇죠. 우울증약 통계 보내달라면 안 준다 이러면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빼고 평균이 한 67.5 정도 됩니다. 항우울제 사용량이. 저게 뭐 10만 명당인가요? 아니면은 뭐 저게 1000명당 총 사용량인가?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평균이 67.5인데 포르투갈, 호주, 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는 뭐 150, 130, 120 이렇게 2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네요. 아이슬란드는 이해가 돼요. 날씨 때문에 우울하고. 근데 포르투갈과 호주는 또 의외네요. 보면은 날씨도 쨍쨍하고 상당히 낙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곳이신데 상당히 높군요. 보면은. 뭐 경제적 요인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적 요인이 큰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7.4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병원을 덜 가고 약을 덜 먹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울증 유병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대가 아닐까 싶은 거죠. 실제로 우울한 사람은 많지만 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거다. 이걸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최 박사님도 당연히 뭐 우울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떤 거 하십니까? 보통 기분이 안 좋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 술을 좀 마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정처 없이 걸을 때도 있고
뭔가 기분 전환을 이제 시키려고 뭐 네.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떨 때는 도망가지 않고 왜 우울한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고찰을 하시고 들여다볼 때도 있고. 근데 사실 가끔 우울한 감정이 들 때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는 비교적 쉽게 빠져나오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답답할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보면. 네. 그리고 또 이게 원인을 알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격차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건강격차.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원래는 정신과 의사신데 갑자기 예방 의학이라고 하는 그쪽 분야로 빠지셨어요. 왜 글로 가셨냐 했더니 자기가 정신과 환자가 오는데 우울증 환자가 왔는데 자기는 한 달에 돈도 얼마 못 벌고 가족들이 다 알코올 중독에 뭐 남편이랑 이혼했고 뭐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우울증약 주는 거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네. 근데 자기는 이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진보적인 관점을 바꾸려고 이쪽으로 투신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서문인가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비슷하게 그렇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병원을 안 가면 뭘 하냐면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다. 그렇죠. 네, 술을 먹고 술도 항정신제. 네, 그리고 다른 좀 중독될 만한 것들을 찾아요. 보통 막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중독 뭐 아니면 뭐 도박 중독 이런 것들 다 물질 사용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신의학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몰입을 해가지고 내 우울감을 떨쳐내고 싶은 대부분 말씀하신 그런 그 몰입에 관한 사항들이 남성들이 많이 가는 쪽인데요. 맞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산업들이 더 흥행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이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네. 치료되지 않은 그런 좀 약 먹으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먹고 괜찮아라고 나는 병원 안 가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약사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알코올 소비량은 거의 세계 수준이거든요. 높죠. 예.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유독 좋아해서 뭐 가능하겠지만 문화적으로 네네. 정말로 그냥 퇴근하고 맥주 한 잔. 그렇죠. 맥주 한 잔. 근데 이걸 매일매일 이거는 사실은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네, 신호거든요. 뭐 그런 식의 우울증 자체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용한 폭탄을 지금 계속 안고 근데 네. 폭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예, 사람들이 뭔가 이제 몸부림치고 벗어나는 거를 야 새로운 산업이 커지고 있어. 네. 예, 여기 투자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박수 쳐주고 있는 갑자기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폭탄이 딱 터지는 게 실제 자살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네, 자살은 네. 도대체 어느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또 저는 이제 성별로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별로. 네. 경제활동 인구 내에서는 뭐 연령대 이런 것도 하는데 결국은 애초에 사망할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 네. 자살이 그런 수단으로 높게 나오면 결국은 이걸 우울을 낮춰야지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낮추냐는 거를 이제 저는 좀 성별로 쪼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겟으로 남녀를 나눠서 한번 보자. 네.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먼저 자살률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저기 전체인가요? 아니면 경제활동 인구만? 이거는 전체입니다. 전체죠. 네. 네네. 전체 자살률 보면 자살자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역시나. 그렇죠. 네.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거 당연한데요. 예. 그런데 이게 감소하는 기간이 보이실 거예요. 2011년경부터 네. 실제로 이게 감소를 했는데 네. 이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걸 했냐면 네. 어떤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 2011년부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자살자 숫자는 주춤주춤 더 줄어드는 네. 이런 실제로 자살 예방 효과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자살과 관련된 연구에 보면 저 2010년 전후에서 뚝 떨어질 때 그 요인을 지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그쵸.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노인분들한테 뭐 크진 않지만 어떻든 간에 뭔가 국가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자살선에서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여러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데 네. 그런데 여기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도 성차가 있습니까? 네. 우울증은 여성이 2배 많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살자 같은 경우도 그럼 당연히 여성이 2배가 많은 게 정상적인 그렇죠. 상황일 것 같은데 예. 이게 정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성이 더 많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칼럼을 이런 걸 썼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우울증 환자 숫자를 우리나라에서 따져보면은
남성이 32.5%, 여성이 67.5%. 네, 요거는 실제로 진료를 받으러 간 분들,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우울증으로 예. 하는 그 비율 성비인 건데 여성이 2배 정도 높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 추세와도 일치하는 건데 자살자 숫자는 반대로 갑니다. 남성이 훨씬 높군요. 네, 남성이 2배가 더 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또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실제로는 여성들이 좀 엄살을 부리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별로 안 우울해도 가서 치료받으면 잘 관리되는 거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남성이 실제로 엄청 더 우울해서 네. 또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다. 근데 이걸 병원 안 가니까 그런 병원 거다. 안 가니까. 요 데이터를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열릴 수도 있고 각각 중에 하나가 맞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런저런 연구들을 좀 정확해 보면은 이게 이유가 다른 겁니다. 전혀 엉뚱한 겁니다. 남녀의 어떤 그런 뭐 성격 차이나 뭐 그런 네. 기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도 결국 기질이라고 하면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살을 단계별로 쪼개서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살을 단계별로 본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감행하는 거를 네. 자살 시도라고 하고요. 자살 시도. 그 전에 아주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는 거를 자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불끈 해가지고 내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처음부터 죽을 거야라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네. 찾아보고 계획을 세운다. 네. 그리고 시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자살 생각이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뭘 해서 뭘 사야겠다 이런 최소한의 계획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번개탄을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슈퍼에 가서 번개탄을 사야겠다. 네. 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는 자살 계획인데 여기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다 놓고 보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네. 그런데 이제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사냐 죽냐를 나누는 거는 네. 자살 수단이 얼마나 치명적이냐에 따라 달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시도가 있고, 네. 되돌릴 수 없는 시도가 있고. 제가 그 수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그건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남성들은 그런 더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질일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아무래도 남자들이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합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또 자살 수단 선택에서도 조금 더 무서워도 참고 할 수 있는 더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확실한 걸 하겠다라는 이런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성찰하면 성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목을 긋는다든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다행히 내가 후회하는 순간이 왔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여지가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자살자로 잡히진 않는 거죠. 시도는 하지만 살아남는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좀 슬픈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자살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 내에서도 보면 뜯어보면 여러 가지 단면들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들 그게 기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보다 치명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게 높다. 이건 뭐 보편적인 현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면. 뭐 그러니 이제 결국은 그러면 치명적인 수단을 조금 덜 하게 해야지. 이거를 결국 자살 성공에 이르는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건데 사실 그런 요인들이 몇 개 있었죠. 과거에 한때 또 이제 다들 한강에 이제 많이들 가시니까 특히 이제 그 마포대교 같은 경우가 되게 핫한 지역이 돼버려가지고 펜스도 높이고 여러 가지 시설도 높고 순찰도 많이 해서 요즘에는 그 뭐 다른 그 교량과 비교했을 때 뭐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식의 시도가 사실 뭐 아주 바보같이 뭐 하는 거냐고 할 수 있는데 그 절박한 사람들이 보통은 충동적으로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술을 진탕 먹고 우울하다 하다가 죽을까 하는데 그때부터 착착착 해서 훅 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순식간에 계획 실행 이렇게 시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고 하는 게 내가 만취하든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충동적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사실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시도하고 나서 되돌릴 수 없으면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그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번개탄인 거고 뭐 이것도 그렇게 좀 약간 조롱조로 많이 그런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번개탄 사망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1년에 2,000명이나 번개탄을 통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 같은 게 보도가 되면은 수단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그 자살 수단도 유행을 탑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는 정말 잘 압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이 좀 늘어났고, 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 말씀대로 뭐 어디 빌딩을 막을 거냐, 뭐 마포대교를 없앨 거냐, 이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좀 절박한 움직임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수단을 다른 쪽으로 바꿈으로써 보다 덜 치명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도록 함으로써 단 몇십 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번개탄 이야기 나왔을 때 되게 막 야, 그게 뭐냐? 그럼 모두 금지해야지 했는데 약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든 간에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면.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2010년대 정도의 자살 통계인데, 그 2012년에 저희가 그라목손이라는 맹독성 그 제초제죠, 보면은. 요거를 금지를 했습니다. 2012년이었나요, 그게?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줄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라목손을 그럼 농약이 없애면은 그러면 뭐 다른 수단을 택하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로 자살자는 줄었고 다음 자료 보시면 되는데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줄었네요. 2,000명에서 지금은 한 700명. 거의 뭐 이 정도 수단이라면 어마어마한 성과인데요.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이게 실제로 다른 어떤 풍선 효과 같이 다른 자살 수단으로 옮겨가지도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줄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살 수단을 치워버림으로써 전체 자살률을 낮추는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네, 이게 뭐 정말 죽으러 작정하면 뭘 못 죽겠냐 하는데 보통 주저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내가 칼로 나의 손을 벤다고 하더라도 아파서 사람들이 몇 번 하다 말고 이런 주저주에선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집에 식칼이 있는데 자살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는 포기를 해요. 죽는 순간이라도 고통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수단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거라도 좀 최대한 줄이는 게 맞고. 우리가 이제 뭐 자살에 대해서 되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개인이 의지를 갖고 살아날 강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하냐, 그 정신 갖고 살지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는 어떤 물건들, 그다음에 수단들을 조금씩 치워놓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자체로도 이제 소중한 목숨을 연 1,000명씩, 1,500명씩 더 살릴 수 있으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또 그 충동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충동적인 상황에서 쉬운 게 있으면 그 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뜯어서 이제 나눠봤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했어요. 결국 저는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남성들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이라는 게 뭐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약물 복용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많이 줄이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배관시한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는 게 최대한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저희 동네 주변에서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가 원래 병원이 좀 많은 동네인데 정신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이제 한 6개월,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한 2곳 정도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이제 정말 남성 쪽한테도 늘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많다. 특히나 대한민국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 우울하고 답답하면 부담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정신과의 문을 두들기고 한번 상의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사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사실 뭐 저도 제가 독일에 갔던 제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너 어떻게 보면 왜 얼굴이 그러냐, 막 좀 편안해 보인다, 여기 있을 땐 되게 짜증내더니 막 그러는데 형 독일에 가니까 여기는 프로작,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죠. 감기약처럼 먹어요. 뭐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나의 마음을 치료한다 정도 수준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인식이 좀 전환이 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죽음인데 막상 제가 오늘 약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피할 수 있는 죽음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나눠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해 볼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한솔 약사님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